다음 화면이 이제. 그렇죠. 이것도 정말 재미있는 그림인데요. 이제 간혹, 이제 다른 질환 때문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환자분도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선생님, 무릎이 아파서 왔어요 하면서 이래요. 얼굴을 그렇죠. 살짝 한번 그렇죠. 가리니까 긁었겠죠. 그럼 보통 긁으면 빨개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긁은 자리가 창백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백색 피부 묘기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분을 가볍게 면봉 뒤쪽으로 스크래치를 했어요. 긁었습니다. 그랬더니 창백해져요.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자녀분들이 아토피일까 아닐까라고 의심되시는 분 중에 살짝 이렇게 아주 가볍게 성냥 뒤나 그런 걸 가볍게 세게 긁으면 상처가 생기니까 긁었을 때 창백해지면 창백해지면 하얘지는 게 아니라 하얘지는 걸 지나쳐서 창백해진다. 그러니까 하얘진거나 창백해진거나 뭐 거기 정도가 보통 붉어지는데 이렇게 창백해지면 아토피 피부염일 가능성이 높죠. 피부 묘기증 하니까 피부가 묘기를 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피부 묘기증이요. 저것 때문에 참 이렇게 방송 어떤 PD가 참 골치 아픈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에 기인이 있었나 봐요. 기인. 등에 한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등에 글씨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PD가 방송국 PD가 가서 찍었어요. 또 무슨 놀라운 세상, 그렇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거 찍었는데 그거 보고 제가 한숨이 나와서 우리 PD들도 의학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 중국에 있는 그 기인 등에 옆에 누가 한자를 쓴 거예요. 이렇게 볼펜 뒤 같은 걸로. 시간이 지나면 그게 부어오릅니다. 피부 묘기증 환자였던 거죠. 결국 알레르기 환자였다는 거죠. 피부에 그림을 그리고 기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묘사를 할 수 있고 기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피부 묘기증 병인데 한국에 있는 PD님이 와 신기한 하늘의 계시를 받는다. 그게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생로병사 쪽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피부 묘기증 우리가 또 건선의 간변 이거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그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건선이 있어 건선. 그러니까 건선과 건성 피부는 다릅니다. 건성 피부는 그냥 피부가 건조한 거고 건선은요 피부 맨 바깥쪽이 각질층인데 각질층이 파괴돼서 표피에 있는 각질층이 파괴돼서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눈처럼 막 떨어지는 거고 인설이 막 떨어지는 거죠. 그 정도로 심해. 근데 이제 보면 이게 아토피 피부염이고 저게 건선인데 증상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질이 떨어지는 파괴되는 대표적인 질환인데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게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경계선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 피부의 경계선, 병변의 경계선. 이 병변의 경계선이 확실하지 않고 건선은 병변의 경계선이 확실하죠. 여기 아픈 부위하고 안 아픈 부위가 그렇죠, 확실하고 그렇죠. 여기는 이제 뭐 그냥 뒤에 보면 케이스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비슷하게 돼 있고 여기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컷 편집으로 쏙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증상을 뭐 건선임에도 불구하고 아토피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러니까 건선은 별로 안 가렸거든요. 근데 건선이 약간 가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치료 방법도 다르고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각질층의 면역 체계를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이런 거 치료하려면 보통 어느 정도 걸려요? 보통 이제 이게 면역학적인 문제고 또 유전적인 성향이 있고 또 체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 12주 정도. 12주면은 3개월이죠, 3개월. 3개월. 그러니까 보통 3개월이라는 시간은요. 이제 내 몸이 바뀌어서 외부에서 지지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적응이 가능한 기간이 한 12주 정도 됩니다. 12주. 그래서 예를 들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사 첫날 과음하면 옛날 집으로 갑니다. 그렇죠. 적응이 아직 안 된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 아파트 모양인데. 아니, 뭐 남 얘기하지 말고. 저는 잠원동 아파트 옛날 살 때. 제가 최 박사한테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아니, 잠원동에는 정말 아파트 단지가 비슷비슷하거든요. 네네. 옛날 그 한신 아파트 단지가. 그 앞동, 옆동, 뭐 옆동도 찾아간 적도 있고. 옛날 집도 찾아간 적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한 12주 정도 지나야. 이사를 해도 한 3개월 정도 지나야. 야, 우리 옆집에 누가 살고, 위층은 얼마나 시끄럽고, 파출소는 어디고.
아이, 마트는 어디? 에이, 술 적응하는 거야. 우리야 뭐 한두 번이지만 우리 심리학에서는 습관을 바꿀 때 한 60일 정도를 투자하라. 60일이요. 네, 60일. 근데 2달 정도죠, 달이네요. 2달.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이제 이런 치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해서 안정이 된 상태로 이렇게 유지를 해주면 네. 이렇게 이제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네, 볼까요? 네.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지금 이 친구가 5, 6세 정도 된 친구인데요. 아유. 이게 좀 다른 데서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더만. 네. 어떻게 될지 우리 그 모르겠네. 기술이 없어요. 우리는 노모예요. 노모 알아요? 노모? 네, 노 모자이크. 야동에서 노모냐 유모냐의 차이가 크다니까요. 아, 그렇군요. 근데 뭐 우리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프라이버시만 뭐 경계선을 드러내지 그을 않으면. 수 있다고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아토피 피부염이에요. 이 친구가 실제로 한의학적 치료로 이렇게 아래로 좋아졌죠. 야, 이건 뭐 이 비포 애프터 사진이 그렇죠. 확실히 다르네요. 네, 살도 쪘고 포동포동해지고. 이런 과정은 이제 어떤 체질 변화 그리고 또 그렇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친구의 체질 파악하고 또 이렇게 기존의 생활 습관을 좀 바꾸고 또 한약물 치료, 약물 치료하고 또 피부에 바르는 이렇게 한약으로 만든 크림도 주고 중요한 게 식이요법. 식이요법은 어떤 걸 주로 예를 먹어요? 들면 식이요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항온성이 있는 음식 피하죠. 막 계란 흰자를 먹으면 가려움증이 심해져요. 계란 끊어야 되고. 계란 흰자? 네네. 우리 아이들도요. 어렸을 때 냉장고 막 들쳐가지고 막 얼굴 비비고 해갖고 빨갛게 일어나서 병원으로 응급실 간 적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견과류, 땅콩이나 뭐 그런 것들, 또 어패류 또 그렇고, 또 과자류도 그렇습니다. 과자에 들어있는 색소들. 그렇죠. 네, 색소들. 야, 뭐 먹어야 돼요, 그러면? 특정한 동물성 지방질들. 근데 이제,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게요. 인터넷을 찾다 보면 항원성이 높은 음식들이 쫙 나옵니다. 대부분 그걸 다 끊어요.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어휴, 다 끊으면 건강에. 영양실조에도 문제가 생겨 절대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 애는 일반적인 항원성 음식이 10가지라면 한두 개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머지는 먹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에서 항원 검사를 해요. 항원 검사를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가 항원이다라고 검사 결과 나왔어. 온 뜻이 뭐예요? 항원. 항원. 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투리가 좀 들어가 있었구만요. 자, 항원. 잠깐만요. 그러면 뭐 알아들으시나 볼까요? 네. 항원. 네. 그렇죠. 항원 음식. 네. 제가 서울 올라온 지가 지금 거의 20년 넘었는데 방송 중에서 지금 뭐 그 사투리가 정권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긴 하니까. 네, 그럼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항원 그렇죠. 음식 다 끊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중요한 게 병원에서 항원성이 있다라고 나왔는데 돼지고기가 항원성이 있다. 먹지 마라. 그런데 어제도 돼지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 애가. 근데 멀쩡했어요. 돼지고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애기한테 실제로 먹였을 때 나타나는 반응. 그럼 이것이 한 10가지 정도를 병원 가면 테스트를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아이나 나한테 해당되는 걸 정확히 찾아내는 게 중요하네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보통 병원에서 이제 검사하는 게 먹을 이제 식품 항원 한 30가지, 공기 중에 떠다니는 항원 한 30가지 검사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박사님 오늘 뭐 드셨어요 아침에? 아침에 등갈비 김치찌개를 먹었죠. 그 안에 등갈비 김치만 들어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조미료도 많이 들어갔을 그렇죠. 거고. 주위에 반찬 안 다 집어 드셨어? 드셨잖아요. 먹었죠. 점심 때 뭐 드셨을 거 아니에요? 오늘 점심은 뭐 먹었나요? 점심을 안 먹은 것도 같고. 점심을 못 먹었네요? 그렇군요. 어쨌든 아침만 합시다, 아침. 아침 식사만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식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다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병원에서 검사하는 거는 항원성이 높은 것들만 검사하기 때문에 해봤자요. 해봤자입니다. 돈 들여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경우에 정말 어떻게든 고쳐야겠다,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경우가 아니면 굳이 검사할 필요가 없고, 또 어린 아이들은 굳이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 5세가 넘지 않은 경우는 항원 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무수히 많은 항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30가지만 검사해서 이게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급격히 이제 어떤 알레르기 질환이나 그런 것으로 고생을 하지 않는 한 굳이 뭐 이렇게 먼저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너무 겁내지 마라. 자녀분들의 아토피 피부염에 음식물이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를 확인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 현명한 방법은요.
예를 들면 된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된장국을 그냥 끓여요. 된장국을. 네. 소금으로 간을 좀 하고 밥만 먹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루 이틀. 그러면 한 가지 음식이 더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계란 후라이, 아니면 그다음에 조기, 아니면 콩, 뭐 그렇게. 그래서 하나씩 늘려가는 게. 에이, 그게 더 어렵겠다. 이제. 아니 근데 근데 생활 속에서 최 박사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아이도 다 낳았고 박사님 아토피를 안 앓고 있어서 그런 소리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 고통을 자녀분들 그런 이제 고통받는 자녀분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 어머니 입장에서는요. 그렇겠네. 어떻게든 항원성을 찾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죠. 하여튼 사람마다 다르고 처한 환경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으면요. 돼지고기를 끊지 않으면 아까 그 우리 복숭아 먹었을 때 일정 부류는 점점 심해지듯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항원성이 있는 경우는 그 음식이 일단 좀 이렇게 치워 놓고 몸에 적응력을 좋게 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뒤에 다시 한번 먹어보는 그런 방법을 이제 택해요. 심리적으로도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음식 먹고 심하게 체하잖아요. 그럼 그 음식 안 먹는 현상. 네, 그걸 맞습니다. 이제 가르시아 효과라고 우리 심리학에서 표현하는데 가르시아가 그걸 발견했다고 해서 왜냐하면 돼지고기 먹고 한번 심하게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먹어야 될 것과 안 먹어야 될 걸 가르는군요. 그렇죠. 가르시아.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후배 중에 저기 지금 저 녹화하고 있는 친구 후배 저 의천이라고 하는 친구는 닭을 그렇게 못 먹어요. 닭 먹고서 한번 어렸을 때 심하게. 근데 돼지고기는 익지도 않아도 먹어요. 그렇습니다. 건선 나왔습니다. 네. 약간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경계선이 이렇게 확실합니다. 그렇죠. 뚜렷하죠. 그렇죠. 보기에는 굉장히 가려울 것 같지만요. 건선은 가려움증이 거의 없습니다. 가렵진 않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보기는 아주. 근데 피부의 pH 산성.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지금 저도 그렇고 박사님도 그렇겠지만 약간 지금 땀이 납니다. 네. 조명 때문에 약간 덥고. 근데 땀이 분비되면서 같이 분비되는 게 땀과 같이 분비되는 게 피지샘에서 피지가 분비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자연계에서 물과 피지는 기름이죠. 자연계에서 물과 기름이 섞이는 유일한 곳 동물의 피부입니다. 그래요? 이게 보면요. 이렇게 개기름이라고 표현하나요? 개기름. 개기름. 그렇지. 개기름. 번들거리는 개기름. 그게 천연 피부 보호막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물과 기름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액체 상태로 이렇게 번들하게 있는 거죠. 그 산도가 약산성입니다. 약산성. 네. pH 7보다 낮을 때. 그렇죠. 그래서 5.5 정도면 약산성이죠. 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정상적인 인간의 건강 피부가 약산성이란 말이에요. 약산성인데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이렇게 피부 상태는 이렇게 알칼리성화나 중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균이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균이. 그렇죠. 그러니까 피부에 균이, 그러니까 피부가 약산성인 이유는 외부에서 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해주는, 그렇죠. 보호막을 해주는 건데. 눈물도 이렇게 약산성이고요. 또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의 그 점막.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한 작용인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간혹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비누를 써도 될까요?라고 물어봐요. 비누.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뭐 이렇게 눈 딱 감고 이렇게 그냥 말씀드려요. 쓰지 마세요.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인데 저는 이제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 가지고 장난도 많이 놀죠. 근데 중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주전자로 이렇게 물을 좀 따르래요. 자기가 손을 씻겠다고. 근데 비누를 이렇게 해요. 근데 손에서 지금도 그 여선생님이었어요. 그 소리가 뽀드득.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손에서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듣게 됐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선생님의 피부가 전형적인 알칼리성이다. 별로 안 좋은. 그렇죠. 특히나 알칼리성 비누로 피부를 씻다 보니까요. 피부의 피지를 다 씻어내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소리가 안 들렸던 게 그 당시에 피부가 굉장히 건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대처에서 도시에서 오신 예쁜 여선생님이고 한원장은 촌에서 자란 전형적인 촌놈이고 그러니까 뽀드득 그 소리가 결코 그렇죠.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사춘기에 남심을 건드리긴 했지만 건강에는 안 좋은 거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피부 질환을 앓고 있을 때 비누로 이렇게 목욕 세안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피부를 만져봤을 때 뽀드득거린다면 피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피부 입장에서는요.
내가 진짜 서운한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약산성 천연 보호막을 분비해서 당신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왜 나를 씻어내는 거냐 도대체. 야. 그러면 이렇게 씻어내잖아요. 그러면 또 분비하려고 노력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비누를 알칼리성 비누를 쓸 바에는 비누를 안 쓰고 씻는 게 좋고. 그렇죠. 그래서 시중에도 중성 비누가 있습니다. 중성 비누? 네, 미끌거려서 잘 안 쓰는 기분이 안 좋은 그 비누를 쓰시는 것도 도로 시작되는 비누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시중에는 또 이렇게 약산성 비누가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약산성 비누를 구할 수 있으면 이렇게 아니 우리 한 원장님은 그런 비누 안 만들어서 안 팔아요? 있어요. 자 그거 우리 협찬 받아서 애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이제 아연이라는 영양제가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거든요. 네, 아연이 굉장히 부족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아연이 부족하면 또 아연은 아토피? 피부 점막과 이렇게 피부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굴에 많이 들어있어요. 아연이. 굴에 많죠. 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보니까 대부분 아연 결핍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아연이 굉장히 부족해요.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밑으로 돼 있잖아요. 원래 이런 친구였는데 1년 뒤에 검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아연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같이 쓴 거죠. 119.1 이게 균형 범위 내에 들어왔네요. 네네. 이거는 지금 원래는 여기를 내려오면 안 됩니다. 불균형 상태로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종합 영양제에도 아연이 들어있지만 아연제제를 먹는 게 상처를 빨리 회복시키고 이렇게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데도 저거는 이제 전문가의 처방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병원에서 검사해보고 보면 모발을 통해서 미네랄 검사와 중금속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검사를 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민한 소리에 스테로이드와 한약. 감초. 엊그제 모 프로그램에서 명뭐로 시작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 나와서 주제가 아토피였나 봐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집에를 퇴근해서 보니까 어떻게 그런 걸 방송을 할 수 있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소리냐. 스테로이드가 이렇게 아토피 부염을 치료할 수 있는데 왜 국민들은 스테로이드를 안 쓰는지 모르겠다. 만약에 의사가 처방한 대로만 이렇게 적절하게 쓰면 완치시킬 수 있다. 그건 스테로이드를 무슨 만병통치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스테로이드는 면역 억제제죠. 면역 억제제. 그렇죠. 당연히 스테로이드를 쓸 때는 면역 억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이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면역 체계까지 억제시키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라나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 지연 상태. 성장이 잘 안 돼. 키가 잘 안 큽니다. 그 성장 호르몬 분비에 뭐 영향을 방해를 하고. 그렇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골다공증, 백내장, 또 피부에 많이 바르다 보면 이렇게 피부가 얇아지기도 하고, 다모증, 털도 많이 생기고, 또 여드름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울 수 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정말 필요한 경우는 정말 고마운 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용해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고서 치료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한번 치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한의사 선생님들이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환자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요즘 또 어떤 소리를 하냐면 한약에도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다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오해를 제가 좀 풀어드리자. 감초? 그 범인이 되는 게 바로 감초입니다. 스테로이드는 당질 콜트코이드인데 당질 콜트코이드예요. 제 중학교 때 별명이 감초예요. 그러셨군요. 하도 교무실 잡혀가고 주말에 사고 치고 가면 교장 선생님이 야, 넌 또 왔냐? 넌 무슨 감초냐? 그렇죠. 감초가 이제 모든 한약 처방할 때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약성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감초 주성분은 글리시리진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동물성 스테로이드인 당질 콜트코이드하고 달리 무기질 콜트코이드예요. 근데 감초에 들어있는 이 무기질 콜트코이드는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먹는 감자, 가지, 또 마, 그렇죠. 그 산약이라고 하는 마, 거기에 들어있는 정도 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감초를 그러니까 또 실제로 이제 왜 감초를 스테로이드 뭐 효과를 나타내는 걸로 이야기를 하냐면 감초에 들어있는 글리시리진이 우리 몸에서는 스테로이드 분해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 분해를 지연시킨다. 그렇죠. 그래서 감초를 먹게 되면 스테로이드가 증강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감초를 한 40g에서 60g을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먹어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먹질 않죠. 실제로. 보통 얼마씩 4g. 먹어요? 4g. 보통 4g 네. 하루 많아야 한의사님들이 감초를 처방하는 양이 많아야 8g입니다. 어. 그거 가지고는 절대 스테로이드 유사 효과도 나타낼 수 없고 네. 또 정말 중요한 거는 한의사님들이 그 감초를 스테로이드 효과를 나타내게 쓰시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있으면 제 면허 지금 반납할게요. 자, 그러면 이걸 퀴즈로 낼까요? 아니면 잡아서 어떻게 한 원장을 이 세계에서 축출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약에는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지 않고 한약을 먹어서 이렇게 스테로이드 유사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약을 쓰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일단은 감초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스테로이드는 정말 조심해서 써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스테로이드도 이렇게 좋은 약이고 이렇게 필요한 약인데 그걸 조금만 주의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제 한방적으로 이제 한의학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는 거는 체질을 개선해서 피부 면역 상태를 안정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일상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일상에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음식입니다. 음식. 네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항원성 음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인스턴트나 동물성 육류보다는 자연식 위주로 네, 섭취를 하시고 또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운동. 적절한 운동은 땀을 내는 운동인데요. 땀을 내는 운동은 우리 피부 면역을 강화시키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러니까 땀 자체는 피부를 보습시키는데요. 네. 재미있는 게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땀이 안 납니다. 그래서 피부가 계속 건조해지는 거죠. 그리고 피부에 열감이 계속 심해요. 근데 그 열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땀으로 발산을 시켜야 되는데 땀이 안 난단 말이에요. 저는 땀 많이 나는데. 그렇죠. 그게 건강하신 거예요, 피부가. 그래서 땀을 내는 유산소 운동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세 번째 물 많이 드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 미지근한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피부 보습 효과가 좋아지고 미지근한 물 자체는요. 천연의 항히스타민 작용을 합니다. 물 자체를 충분히 먹게 되면 민감도가 낮아져요. 차분해집니다. 민감도가 어떤 민감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피부 가려움증도 줄어들고. 항히스타민 역할이라는 것은 히스타민 그게 분비되면 간지러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히스타민은 분비를 억제시키는 역할. 그것을 억제시키는 역할. 좀 이렇게 이렇게 과장되게 좀 표현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원래 그 물 하루에 2리터 이상 먹으면 장수한다고 그래요. 네. 여하튼 오늘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있어요. 네 번째. 그래도 안 되면 한의원 오시는 거. 어디 한의원 가야 돼요? 국내에 있는 한의원 모두 괜찮습니다. 자, 서울 서초동 교대 사거리 4번 출구 한동안 한의원으로 오시면 우리 아들도 거기서 바르고 그 다음부터 탁 나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국내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한의사 선생님들은 모두 아토피부염에 이렇게 좋은 치료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요즘도 바빠요. 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문의 전화 주십시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한동안의 매직헬스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